반갑습니다. 탐스러운 사회문화 김한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산업화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나타난 다양한 사회 문제를 갖다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요. 교재 내용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보셨습니까? 개념 자체는 다 한 번씩 여러분들이 전에 우리 고2 되기 전에 배웠던 내용들 있죠. 뭐 도시 문제라든지 또는 실업 문제라든지 노동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렇게 교재에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선생님과 좀 즐겁게 오늘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개념 시간이 몇 강 안 남았잖아요. 전 시간에 했던 거 숙제 잘 했는지 능력자 확인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볼게요. 근대화 이론과 종속 이론 둘 중에 어떤 이론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체크해보는 문제였죠. 1번 신흥공업국의 발전 사례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근대화 이론에 해당하게 되죠. 서구 선진국처럼 했더니 발전했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자, 제3세계 국가들은 미발전의 상태이다. 미분화된 상태이다. 분화되고 복잡해지면 그것이 발전 상태이다. 자, 이렇게 보는 이론은 근대화 이론입니다. 자, 2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3세계 국가들은 저발전의 상태이다. 자, 우리가 이런 이론은 종속 이론의 입장에서 제3세계 국가들이 왜 경제 성장을 못하는지를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 되겠죠. 네 번째 볼게요. 중심국가, 주변국가의 관계는 착취와 지배의 관계이다. 자, 이것도 무슨 이론이다? 종속 이론입니다. 전 시간에 공부했던 근대화와 관련된 이론 두 가지 정리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굉장히 여러분 시험 볼 때나 나중에 수능 준비할 때 도움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앞에서 먼저 수업 시작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 문제, 현대사회, 그러니까 산업화, 공업화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나타난 사회 문제를 정리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먼저 노동 문제라든지 또는 도시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을 갖다 정리하기 전에 사회 문제에 대한 어떤 의미 개념을 좀 정리 한번 해보고 교재에 나와 있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학습 내용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산업화, 노동 문제, 도시 문제 이것이 이번 시간의 주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잠시만요. 일단 첫 번째, 우리 사회 문제. 노동 문제나 도시 문제 모두 다 무슨 문제다라고 볼 수 있냐면 사회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사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먼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다수의 구성원들이 문제라고 인식하면 그것이 사회 문제예요. 다수의 구성원이 문제라고 인식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사회 현상, 어떤 특정한 뭐 A라고 하는 사회 현상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A라고 하는 사회 현상, 도시. 너무 많은 인구가 도시라고 하는 지역에 집중해서 살고 있어요. 농촌의 인구는 너무 적고요. 도시 인구가 전체 인구의 막 90%를 갖다 넘어가게 돼요. 자, 이런 경우. 자, 이렇게 도시화, 도시 인구의 급증, 과잉 도시화가 된 이런 현상 자체를 갖다가 다수의 구성원들이 뭐라고 생각한다? 문제라고 인식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 사회 문제가 돼야 되고요. 인식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회 현상이 사회에 무슨 영향을 갖다가 줘야 되냐면요. 부정적 영향을 갖다가 일단 주어야지만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사회 문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다 집중해서 살고 있는데 그것이 전체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아요. 아무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이다,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회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A 사회 현상, 예를 선생님이 도시 인구 집중이다라고 얘기했죠. 이것의 원인을 김한나 개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회 문제가 아니에요. 자, 누가 원인을 갖다가 제공해야 되냐면요. 사회에서 원인을 제공한 경우 이런 어떤 요건들이 갖추어져야지만 이것을 우리는 사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것이 사회적 노력으로 해결이 가능할 때 이게 사회 문제가 되겠죠. 사회적 노력으로 해결의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지, 우리가 해결의 가능성도 전혀 없거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사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이 사회 문제는 자, 어떤 부분에서 등장했는지 그 등장을 갖다가 그 유형을 조금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유형을 한번 나눠보게 되냐면요. 첫 번째는 산업화 과정. 자,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문제가 도시 문제, 환경 문제입니다. 우리 앞쪽에서 산업화 공부했죠. 산업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앞쪽에서 공부했던 근대사회의 어떤 요건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2차 산업 중심, 산업 중심의 사회, 그다음에 도시화가 나타나게 되고 대량 생산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 산업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등장한 대표적인 문제가 도시 문제, 환경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를 갖다가 보게 되냐면요. 가치관의 우리가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남녀 갈등이라든지 세대 갈등, 이런 부분을 나눠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사회 문제로는요. 대표적인 게 노동 문제 또는 노사 문제, 노동 문제. 또 하나가 우리 빈부격차, 빈곤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사실상 노동 문제와 도시 문제 위주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회 문제에 대한 우리 간단한 의미 정리를 했습니다. 교재에는 없지만 사회 문제를 다루니까 사회 문제의 의미는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죠. 자, 오늘 공부할 핵심 개념들, 어떤 개념들이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실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네요. 실업은 노동 문제와 관련된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최저임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동 3권이라든지 도시화율, 이런 어떤 개념들이 나와 있네요. 앞에 나와 있는 우리 5가지 개념은 반드시 알아야 될 필수 개념이니까 선생님 좀 소개를 했고요. 기타 등등의 개념들, 그 다음에 문제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실제로 뉴스, 그 다음에 신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충분히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본인이 도시에 살면서 겪고 있는 문제들, 농촌에 살고 있으면 겪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문화를 공부할 때 특정 어떤 개념들이나 단원들이 너무 여러분들한테 실제 경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학습이라는 느낌이 좀 들지가 않고 다 알고 있는 내용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사회문화가 좀 쉽다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수능 선택 과목까지도 이제 이렇게 이르게 되는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쉬우니까 여러분들 힘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것이 뭐 3학년 돼서 수능까지 연결이 되게 되면 우리가 공부했던 이런 사회 문제를 갖다가 바라보는 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 관점이 다시 무슨 론, 기능론, 갈등론, 그 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는 것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우리 노동 문제부터 선생님과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노동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실제 노동이다라고 하는 노동자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노동자는 누구인지. 노동자는 임금을 갖다가 목적으로, 자본가에게 노동을 갖다가 제공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노동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어른들이 이야기해요.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 난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초등학교 때도 정말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중학교 때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 그러면서 나중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도 들어갔지. 나는 과 수석이었어. 쭉 얘기합니다. 근데 현실 사회에서는 난 근데 노동자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우리 모두 노동자. 대부분의 많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노동자인, 그러니까 자기가 사업을 갖다가 뭐 자영업자라고 얘기해서 자기 가게를 갖다 갖고 있거나 이런 사장님들은요, 가게를 운영을 해서 자기가 이익을 갖다가 추구를 하게 되죠. 오히려 선생님이 중국집을 한다라고 얘기하면은 중국집 직원들을 갖다가 이제 고용을 갖다가 하게 되고, 이제 음식을 갖다가 팔아서 거기서 남는 것들을 갖다가 비용을 갖다가 빼고, 뭐 그 일하는 사람들 월급도 주고, 그 다음에 재료비도 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들 내 이익이 되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 노동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임금을 목적으로 해서 막 노동을 제공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뭐가 된다? 노동자가 되겠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노동자에 있어서의 어떤 지위를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이 노동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 노동 문제의 첫 번째는 실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는 문제가 바로 실업이라고 하는데, 실업에 대한 개념 정의를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 개념, 오늘 공부해야 될 개념 부분에서 실업이라고 하는 첫 번째 개념이 떴는데,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어요. 동그라미라고 치면은, 동그라미 넣으면 잘 나중에 필기해 놓고 난 다음에 뭐 능력과 의사가 맞나? 이렇게 잘못 이해한 친구들이 있어서 굉장히 간단한 한자어죠. 있을 유자하고 없을 무자. 이거는 이제 우리 고등학교 수준의 학생들은 다 알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할 능력도 있고 일할 의사도 있대요. 보통 우리가 일할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노동 가능 한 인구를 이야기를 하게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15세에서 64세에 있는 우리가 연령대를 일할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64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일할 수 있죠. 일자리. 요새는 워낙에 우리가 수명도 연장이 되고, 그런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되고, 건강도 이제 많이 연령이 높아도 건강관리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학 수준도 발달하다 보니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연령이 많이 높아지더라도 일할 어떤 능력이 있으면 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일할 능력이 있는 인구를 그렇게 결정을 갖다가 해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일할 능력이 있고, 거기다가 중요한 건 의사. 내가 일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일자리가 없는 상태.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위에도 한자로 썼으니까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뭐라고 한다? 실업 또는 실업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을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일자리가 없어요. 지금 일 안 하고 있어요. 일 안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구직 단념자. 구직 활동을 갖다가 포기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없냐면요. 쉽게 하면 일자리가 없고, 잠깐만요. 이걸 하나로 정리합시다. 사례를 거기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일자리가 없는데, 다시 써요. 자, 반대로 일할 능력은 있는데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할 능력은 있어요. 15세에서 64세 건장하고 연령대 됩니다. 일할 능력은 있는데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실업자다, 실업자가 아니다. 실업자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27세 청년인데 구직 포기자. 이런 사람들은 실업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실업률을 국가에서 통계를 낼 때, 실제로 일 안 하고 있어도 실업률에 반영이 된다, 반영이 되지 않는다,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요 공식을 써주는 이유가 뭐가 되고요, 이 부분을 갖다 자세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요 내용이, 나중에 사회문화에서 표분석 문제가 꽤 나오잖아요. 어떤 표분석이 어떤 주제로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실업과 관련된
표 분석 문제가 나왔을 때 실업과 관련된 사실은 수치를 갖다가 내가 이해를 갖다 해야 돼요. 물론 실업률을 계산하는 것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도 자기가 이것에 대해 진지한 한 번씩의 고민이라든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전혀 공부를 하지 않은 친구들은 그 표를 분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친구들 전체 이거 정말 기본 사회문화이기 때문에요. 모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친구들도 모두 다 잘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여기다 실업률 계산하는 방법을 조금 정해드리도록 할게요. 실업률. 자, 실업률은요. 경제 활동 인구. 경제 활동 인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뭐라고 했냐면요. 인구 중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경제활동 인구는 노동 가능한 인구라서 15에서 64세에 있는 인구를 얘기를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는 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바로 뭐가 되냐면 분모가 됩니다. 이따 이래야지 우리 자료 탐구 잘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실업자. 일자리가 없는 사람 곱하기 100 해서 나오는 것이 실업률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요 밑에 있는 분모를 조금 더 쉽게 선생님이 다른 것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바로 취업자와 실업자가 여기 분모에 해당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경제활동 인구 중에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성이 되는데 취업자와 실업자분의 실업자가 바로 뭘 의미한다? 실업률을 갖다가 이야기를 한다. 따라서 실업률을 갖다 계산을 할 때는 앞쪽으로 다시 오셔서요. 27세 청년인데 구직 포기자예요.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업률을 갖다 계산하는데 전혀 반영이 된다, 반영이 되지 않는다, 반영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 문제 중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요. 바로 임금 부분에서 우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임금 문제가 되는데요. 실제로 내가 임금을 갖다가 대가로 해서 노동을 갖다가 제공을 하는데 사실 내가 제공한 노동에 걸맞는 임금을 갖다가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제공한 노동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갖다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에 사용자가 노동자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런 어떤 고용관계에 있어서는 주도적 역할을 갖다가 갖고 있고요. 실제로 실업이 발생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일할 의사가 있어요. 근데 모두 다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실업률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뉴스에 실업률이 증가했다. 청년 실업이 문제다.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오면서 엄청난 사회 문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사실상 다루고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일자리가 부족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지배적이고 주도적인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임금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문제를 갖다가 발생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일한 만큼의 정당한 보상을 갖다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여기 주요 포인트입니다. 정당한 보상을 갖다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을 갖다가 해놓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 제도가 바로 무슨 제가 되냐면 최저임금제가 돼요. A라고 하는 사람이 노동을 갖다가 제공을 했는데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사람이 1시간 동안 일을 하게 되면 이 금액만큼, 이 최저임금만큼을 갖다가 지불해야 된다라고 법으로 제도로 만들어 놨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어떤 고용한 사람,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갖다가 주지 않았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는 노동력 착취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사실은 국가의 여러 가지 기관에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안타까운 부분은요. 이 사람이 최저임금을 갖다가 보장받기 위해서 그런 국가기관의 도움을 갖다 요청을 하게 되면 어쩌면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일자리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우리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불안감 때문에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돈을 받고도 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사회 구조적인 어떤
각자의 우리가 입장이 놓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게 될 노동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 노동자와 자본가, 사용자의 관계가 자, 맨 처음에 자본주의가 등장했을 때, 산업화가 등장했을 때부터 이런 어떤 지배와 피지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건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원래 이상적으로 봤던 자본가, 사용자라고 얘기할게요. 자, 사용자,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를 갖다가 보게 되면은요, 이 관계가 원래 뭐를 갖다가 주냐면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노동을 갖다 제공을 하게 되고 사용자는 노동자한테 임금을 갖다가 우리가 주는 어떻게 보면은 서로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 평등한 관계가 우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의 어떤 현실이죠.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이 관계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졌어요. 자, 사용자가 노동자의 관계가 우월적 지위를 갖다 갖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갖다가 보장받지 못하자 국가가 이런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바로 무슨 권이다 라고 얘기하면 노동 3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노동자들한테 이 세 가지 권리를 갖다가 노동법에 의해서 보장을 갖다가 하고요. 자, 본인들에 있어서의 권리를 갖다가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 권리를 갖다 찾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앞에서 얘기했던 최저임금제처럼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노동 3권의 구체적 내용을 본다면 첫 번째는 단체를 갖다가 결성할 수가 있죠. 단체권, 단체 교섭권, 그 다음에 단체 행동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단체 교섭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1대1로 이렇게 계약관계를 갖다 맺게 되면은 뭔가 불리하거나 노동자한테 그런 어떤 나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노동조합을 갖다가 결성을 하고 이런 조합이 사용자와 교섭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섭권을 갖다가 마련을 갖다 해놨고요. 단체 행동권 같은 경우는요, 노동조합을 갖다 결성을 갖다 하고 난 다음에 본인들의 권리를 갖다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단체로서 행동, 대표적인 게 뭐 스트라이크 같은, 그러니까 파업 같은 이런 쟁의 행위 같은 것들도 허용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노동 3권의 일부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노동 3권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사실 공부한다기보다는요, 노동 문제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앞에서 이야기한 실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표 분석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업률을 계산하는 내용 정도, 그래프를 읽을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내용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무슨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정리를 한번 해볼 거냐면요. 자, 이제 도시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도시 문제. 우리 보통 도시 문제를 갖다가 정리를 갖다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도시와 농촌의 특징을 갖다가 비교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농촌과 도시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첫 번째, 도시는 인구 규모가 크다라고 보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도시하면 대도시, 서울 있죠. 서울의 인구는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정도를 잡고 있으니까 5천만 명의 5분의 1, 그러니까 25% 정도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다?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규모가 크다, 인구 수가 많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농촌 같은 경우는 인구의 규모가 작죠. 보통 행정구역을 갖다가 붙일 때 도시에는요, 시라고 하는 행정구역을 붙이고요. 농촌 같은 경우는 군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 행정구역 명칭을 갖다가 붙여요. 그래서 보통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시와 군을 갖다가 구별한다. 인구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일단 도시와 농촌을 갖다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번에 시장 선거 나가? 그럼 그런 느낌이 어때요? 약간 도시의 어떤 지자체 단체장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 있고요. 난 이번에 군수 선거 나가지? 딱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아, 우리가 농촌의 지자체 우리가 단체장으로 나오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인구 규모를 두고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인구 밀도입니다. 우리 보통 밀도를 갖다가 계산을 할 때는 이 도시라고 하는 공간의 면적분의 인구수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도시는 인구 밀도도 높아요. 좁은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집중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활을 갖다 하고 있고요. 농촌 같은 경우는 인구 밀도가 낮죠. 인구 밀도가 낮아서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보다 서울만한 지역에 인구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낮고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농촌 도시는 2차하고 3차 산업 중심이죠. 주로. 그 다음에 농촌은 1차 산업 중심. 이건 선생님이 따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도시에는요, 굉장히 그 형식적이고 2차적 인간관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2차적 인간관계. 반면에, 자, 농촌 같은 경우는 1차적 인간관계. 농촌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은 좀 친밀하고 대면적인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또 농촌은 몇 대에 걸쳐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각각에 있어서의 가구별로 다른 집에 어떤 대소사 행사가 있는지,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자녀들은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이런 어떤 소소한 것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은 필요한 것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죠. 나 옆집 가서 집에 수저를 갖다 설거지를 안 해서 없으면 옆집 가서 그냥 수저 이렇게 가져올 정도로 굉장히 친하다, 친밀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정도로 농촌과 도시의 인간관계를 갖다 구별을 하는데 도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죠? 불특정 다수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살고 있다 보니까요. 사실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도시에 있는 인간관계들은 2차적일 뿐만 아니라 자, 모순성이 사실상 존재하냐면요. 익명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 안에서는 범죄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범죄 문제의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익명성 이런 부분들도 도시적 특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와 농촌의 특징을 간단하게 이렇게 구별을 갖다 하시고요. 예전에는 자 우리 교과 개념이 이제 교과서가 한번 개정이 됐죠. 이 교과서가 바뀌기 이전에는 도시와 농촌을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수능형 문제들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교과 내용 좀 바뀌면서 이런 단순 비교하는 개념 문제는 살짝은 우리가 사라졌지만 그래도 도시와 농촌과 관련된 성격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는 것이 훨씬 더 도시 문제를 갖다 이해하는데 쉬울 수가 있겠죠. 그럼 도시 문제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도시화라고 하는 우리가 개념이 되고요. 이 도시화라고 하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갖다 하셔야 돼요. 도시화는 도시로 자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갖다가 우리는 도시화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두고 나중에 수능을 선택을 하게 되면요. 바로 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표에는 어떤 항목이 구분이 나오게 되냐면 자료에 A지역, B지역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A지역은 예를 들면 도시일 수 있고요. B지역은 농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이동 같은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농촌에 살고 있던 사람이 도시라고 하는 자 지역으로 이런 도시라고 하는 커뮤니티로 이동을 갖다가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촌향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도시 문제는 선생님이 앞쪽에서 사회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원인별로 구분을 할 때 자, 무슨화에 따라서 나타난 문제다라고 얘기했냐면 산업화에 의해서 나타난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산업화가 되니까 일자리가 있는 도시로 농촌에 있는 많은 우리가 청장년층들이 이동을 갖다가 하게 됐다. 이촌 향도가 돼요. 그러면서 급격하게 도시 인구가 증가를 갖다가 하게 되죠. 물론 도시에서 농촌으로 우리가 가는 현상들 그런 인구 이동도 나타나지만 도시화를 갖다 공부를 할 때는 자 무슨 인구 이동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촌 향도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화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 자 나오는 표가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전체 인구 비율이다 라고 볼게요.
A라고 하는 국가의 전체 인구를 100이다라고 봤을 때, 자,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게 돼요. 자,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이 그래프를 우리는 도시화 곡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도시화 곡선이요. 갑작스럽게 초기, 그 다음에 가속기, 정착기라고 해서 세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초기에는 도시 인구에 있어서의 비율, 여기 보면 도시 인구 비율이에요. 도시 인구 비율. 도시 인구 비율을 100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100이라고 도시 인구 비율을 갖다 이렇게 놨을 때요. 일단 초기에는 도시의 인구 비율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자, 이것이 여러분들 증가하는 속도를 갖다 얘기하는데 갑작스럽게 도시 인구 비율이 빠른 속도로 이렇게 증가를 갖다가 하게 되죠. 자, 이 시기가 가속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도시로 인구가 집중하던 이 시기를 우리는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산업화가 70년대, 80년대, 자, 이 무렵에 급격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 도시 인구에 있어서의 비율도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고요. 종착 단계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느 일정 비율이 넘어서게 되니까는 도시 인구 비율이 자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정도가 자 어떻게 했다 증가 속도가 완화된 정도 요 시기를 갖다 우리는 종착 단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종착 단계는 자, 전체 인구 중에 80%가 도시에 거주하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증가 속도는 좀 둔화가 됩니다. 왜 그런가를 갖다 생각해 봤더니 이미 도시에 너무나 많은 인구가 몰려있는 상태고요. 도시로 가도 일자리가 없거나 주택이 없거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도시 수용 능력의 한계가 이제 되고요. 점차 낮은 속도로 우리가 도시 인구 비율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화와 관련된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하나의 우리가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도시화율은요. 전체 인구 분의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수겠죠. 자, 수를 갖다가 놓고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이것이 도시화율입니다. 자,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90%다라고 하는 자료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이 자료의 의미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90%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0%, 10명 중에 9명이 자, 농촌과 도시라고 하는 두 개의 지역 중에서 어디에 거주하고 있다?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체 한번 지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전국을 선생님이 여행을 갔다가 굉장히 좋아한다고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국내 여행 가는 것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해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라도 지역, 그 다음에 경상남도 지역 이런 식으로 강원도까지 많이 이렇게 여러 번 그렇게 국내 여행을 갔다가 해봤는데요. 실제로 도심을 갖다가 벗어나서 조금만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요. 농촌의 경관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지역이 너무 정말 크죠. 주변에 보면 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사 짓고 있고요. 누가 봐도 농촌의 경관을 갖다 가지고 있고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요.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높은 빌딩이라든지 건물, 뭐 아파트 이런 것들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역들이 면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넓은 면적에 살고 있는 인구수는 굉장히 작고 도시라고 하는 공간에 집중해서 살다 보니까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등장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문제가 되냐면요. 도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도시 문제의 종류를 보시면 돼요. 도시 문제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내용 조금 참고를 하시면서 선생님이 그냥 언급 정도만 여러분들 하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도시 문제로서는 일단 교통 문제 있죠. 차량도 너무 많고 자 실제로 그 차량을 갖다 수용할 수 있는 자 도로는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차들이 출퇴근 시간 이럴 때 보면은요
실제로 굉장히 길게 늘어서 있죠. 차가 안 막힐 때 뭐 5분 갈 거리를 1시간 반에 걸려서 선생님이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게 차도 밀리지만 원래 우리 사람이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식사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배가 고픈데 언제 내가 목적지에 도착할지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갖다 많이 받았을 때도 있어요. 물론 이제 수업 시간 뭐 이럴 때 이동할 때 어떤 뭐 출퇴근한 시간 이런 부분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택 문제가 있어요. 주택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 어떤 문제일까요? 주택이 남아 돌아 문제일까요? 주택이 부족해서 문제일까요? 그렇죠. 주택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택이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되는데 도시가 우리나라도 산업화 시기가 되고 도시가 건설된 것이 굉장히 좀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이렇게 몇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도시는 높은 빌딩, 높은 아파트, 특히나 어떤 주거 공간도요 쉽게 뭐 건물을 부시고 다시 새로 짓거나 그러기가 쉽지 않은 건축 구조가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오래된 우리가 도시에는 이런 건축물들이 노후화되면서 언제 뭐 붕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기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주택 문제 그다음에 그 주택에 있어서의 질이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도시의 대표적인 주택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환경 문제. 도시가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매연 뭐 이런 부분들도 많게 되고요. 도시 환경의 공기 이런 부분들이 나쁜 것들 이런 것들 환경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환경 안에는 뭐 구체적으로 뭐 상하수도 문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빈곤 문제. 사람은 너무 많은데 일자리는 적고요. 이 안에서 최저 생계도 보장받지 못하는 극빈층인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농촌하고 비교를 했을 때 농촌에서 사실 우리 뉴스에서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식사를 해결하지 못해서 사망했다라고 한 뉴스 기사를 갖다가 보기는 사실 힘들죠. 근데 도시 안에서는 그런 어떤 극빈층들이 기본적인 최저 생계도 유지가 되지 않아서 아주 나쁜 이런 어떤 좀 슬픈 결과를 갖다가 가져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도시의 대표적인 문제, 그렇죠? 범죄겠죠. 범죄 문제. 도시의 익명성도 있고요. 그리고 도시라고 하는 이 공간 자체가 사실 굉장히 물질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많은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도 많고, 그쵸? 무력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된 방법으로 갖지 못하다 보니까 부당한 방법이라든지 그런 어떤 일탈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경우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도시에서 나타나는 많은 도시 문제의 종류가 된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교재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선생님은 개념은 우리가 판서 개념이 여기까지 끝내고 자료 탐구가 좀 볼 내용이 많으니까 선생님과 함께 자료 탐구와 문제 풀면서 여러 가지 표와 자료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료를 보시면요. 최저임금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여기 보니까 최저임금으로 햄버거를 얼마나 사 먹을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죠. 일단 이쪽에 빅맥 가격을 한번 국가별로 비교를 해보니까 우와 우리나라가 제일 싸네 그러면서 막 환호할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안타깝게 최저임금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우리나라 빅맥 가격이 3,300원일지라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내가 1시간 일해도 햄버거 하나를 갖다가 사 먹는데 어떻게 된다? 비용이 겨우 하나 사 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갖다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빅맥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최저임금이 좀 높은 편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빅맥 가격 워낙에 정말 이 빅맥 지수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평가하는 이 지표를 갖다 기준으로 봤을 때도 최저임금이 굉장히 낮구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시면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에 있어서의 지금 현재 기준이 어떤 의미를 갖다가 다른 국가들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도시화율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도시화율 이렇게 나와 있고요. 도시화율은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다.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40%다라고 얘기하는 건 도시 인구
비율이 전체의 40%다라고 보면 되고 전체적으로 증가를 해서요. 자, 2005년에 이미 몇 프로를 넘어섰다? 90.1%를 갖다 넘어섰고요. 아주 우리가 조금씩이나마 계속 도시 인구 비율이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1년도 통계 자료고요. 이런 표가 나오면 이거는 도시 문제와 관련된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볼게요. 선생님 앞쪽에서 막 실업률 계산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실업에 반영되지 않는 우리가 부분들,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요. 다음 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와 있습니다. 주요 경제 연구소들은 한국의 2011년 9월 실업률이 3% 나와 있죠. 그러면 실업률 3%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바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 취업자와 실업자 분의 자, 누가 된다? 실업자.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 그 사람의 3%가 뭐가 되거나 일자리가 없구나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 수치를 듣는 구직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한대요. 체감 실업률과의 격차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국회과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11년 8월 우리나라의 체감 실업률은 7.9%로 공식 지표의 2.6배에 달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공식 실업자와 불안전 취업자, 취업 준비자, 자, 구직 단념자 등을 합해 실질적인 실업률을 계산했더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업률에 반영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구직 단념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너무 일하고 싶어서 막 원서를 갖다가 막 기업에다가 100장도 내고 200장도 내고 막 원서를 갖다 이렇게 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 되니까 이제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대상들인데 집에서 놀고는 있지만 실업률이 잡히지 않는 그런 어떤 실제 실업률이라고 한 수치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쪽에서 개념 설명할 때 한번 언급했으니까 우리가 나와 있는 주제 보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실업자 복지 혜택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사실상은 백수이면서 너무 슬픈 단어 나왔네요. 그죠?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돼 실업률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많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업자에 대한 복지 시스템이 잘 된 선진국들은 실업 인구가 통계에 즉각 반영되는 것도 우리와 다른 점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통계상의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앞쪽에서 실업자 이외의 사람들 있죠. 바로 구직 포기자라든지 그런 어떤 대상들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의 기사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실업률 통계에 있어서의 좀 현실성을 갖다가 반영을 한다든지 또는 실업 구제와 관련된 국가적 제도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이 이 개념형 서술형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주어지고 수업 시간에 보는 이유는 밑에는 1번, 2번을 갖다 풀기 위함이 아니고요. 위에는 자료를 내가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표분석에도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기업은 전체 산업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생활 양식이 변화하는 현상을 뜻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공업이 차지한 비중이 높아진다. 공업화, 기업은 무슨 화를 얘기한다? 산업화를 얘기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시화는 산업화 병행하는 현상으로 쭉 이해를 갖다가 할 수가 있죠. 자, 다 산업화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갈 것 같고요. 그 결과 도시의 인구 수준이 도시의 산업화, 주택 보급의 수준보다 훨씬 웃도는 상태를 우린 무슨 화라고 얘기한다? 과잉도시화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 산업화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니은으로 인해서 발생한 도시 문제를 3가지 쓰시오 나와 있죠. 너무 많은 인구가 산다. 도시 수용 능력에 비해서 주택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또는 뭐 빈곤 문제, 그 다음에 뭐 범죄 문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3가지 이상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기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밑줄친 변화에 해당하는 적절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나와 있죠. 18세기 영국은 근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변화의 발상지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밑에 보니까 증기기관 발명됐고요. 방적기, 방직기, 과학의 발달, 산업혁명, 산업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산업화에 관련된 우리가 변화에 해당하는 거, 빈부격차의 완화, 자, 공장제 기계공업의 발달을 갖다가 하게 됐다. 부르주아 계급이 사회 주도 세력으로 등장했다. 여기서 얘기하는 부르주아 계급은 도시의 상공업자들을 갖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화와 관련돼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고 사회 주도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됐고요. 디귿 같은 경우는 우리 맨 마지막 시간에 정부화 사회 시간에 한번 언급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다품종 소량 생산이 아니라요. 이때 당시에는 소품종, 산업화 시기에는요. 이제 물건을 무조건 다양성이 아니라 대량으로 생산하는 부분에 좀 초점을 갖다가 맞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빈부격차는 훨씬 더 우리가 커지게 되죠. 산업화되면서 기존의 전통사회, 농업 중심 사회보다 빈부격차가 커지게 됩니다. 자, 다음은 교사가 수업 시간에 제시한 자료이다. 자료를 옳게 이해한 학생 나와 있는데요. 표 분석 문제 풀 때 많이 나오는 자료죠.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라고 얘기를 해서 정규직과 계약직, 이 비정규직은요. 여러 가지 뭐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임금격차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 2003년부터 그다음에 10년 8월까지 봤을 때 자, 임금 격차가 어떻게 되고 있다. 여러분들 정규직 평균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비정규직의 임금 비율이라고 얘기를 했죠.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자, 3년에 53.1을 받았는데 자, 10년 8월에는 46.8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임금 격차가 더 커졌다라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수가 있죠. 비정규직의 임금이 줄어들고 있어 라고는 볼 수 없고요. 임금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 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숫자는요. 정규직 임금과 비교했을 때 자, 비정규직 임금과에 있어서의 상대적 비율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임금이 줄어들고 있어 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사회계층의 양극화가 우려되는 상황이야. 그쵸? 그 다음에 사회 전체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아지고 있어 라고 하는 거는 알 수가 없어요. 임금 격차가 커지는 거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표 분석, 자료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가 보여주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나와 있죠. 일단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의 격차. 자,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0대 취업자 수의 증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은 막대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면은 플러스 증인데요. 감은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20대 청년 실업자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것으로는요. 정년의 연장, 정년을 갖다가 연장시키기보다는 뭐 임금 피크제라든지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서 청년 실업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정년을 연장을 하게 되면 퇴직의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청년들이 또 새로운 일자리에 이렇게 취업하는 게 좀 어려워질 수 있죠. 청년 사회적 기업 펀드를 조성한다든지 청년을 갖다가 일정 부분 고용해야 되는 할당제를 갖다가 도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니은과 디귿이고요. 여기 있는 리을이 되지 않는 건 법정 최저임금의 상향하고 정규직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하고는 좀 관계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있어서의 우리가 문제 풀고요. 능력자 확인 3개 나갈게요. 첫 번째. 용어 개념 쓰는 거예요. 노동할 의사와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일자리가 없는 상태. 자,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볼게요. 자, 총 인구 중 도시에 거주한 인구 비율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용어고요.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노동 3건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 거 우리 선생님 판서 해준 부분 있으니까요. 함께 뭐 파업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권리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인구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재미있는 수업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